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호송차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송환된 64명, 지금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국적기 내에서 이미 체포가 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범죄 인도에 따라서 바로 이제 우리 영토 조항이 적용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이미 이들의 송화를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경찰 인력들이 각 그 인원에 대해서 양쪽에서 같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지금 국내에 들어왔고요. 아마 입국장에서 이제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텐데 뭐 나오는 과정에서도 뭐 한 명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형사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형사법상 국적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처럼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캄보디아에서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캄보디아 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송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 네, 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59명보다 5명 더 피해자가 늘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과정으로 전세기에 오른 건가요? 일단 59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 단지 내에서의 범죄 검거 작전의 결과로 체포되어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되었다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64명이 지금 한꺼번에 모두 대한민국 국적기를 통해서 일단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공항에 나오면은 각 관할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예.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대부분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5명이 스스로 신고해서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그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해서 구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기회에 빨리 탈출해서 구조돼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범죄 조직에 깊이 가담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현지 교민의 전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캄보디아의 웬치 중에서 태자단지 같은 경우는 예. 이미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들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찰의 국제수사 공조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54명이 모두 비행기 기내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범죄 혐의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이 흔한 건가요? 흔하지 않죠. 아마 전례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고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알려졌고 실제 굉장히 조직적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이 범죄 단지가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이제 공모 작전을 벌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속아서든 가담한 숫자가 상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범죄 대상지가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 대다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결과 확인해 보니 상당수 우리 국민이 있었던 거고 뭐 즉시 이 범죄 조직에 가담했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 구금돼 있던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이런 60명이 넘는 범죄 피의자를 한 번에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 국적기를 동원한 사례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캄보디아에 남아 있거나 범죄 조직을 따라서 국경을 넘어가는 이런 인원들 속에 우리 또 국민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검거라든가 소탕 작전을 통해서 아마 또 인원이 확인될 경우에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닌 또 다른 또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인천공항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환자들이 수속을 마치는 대로 곧 이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자,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자 또 동시에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로 송환한 다음에 우리 법에 의해서 이들의 피해 사실 혹은 범죄 사실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각자 조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전히 범죄에 가담하기만 한 것인지 혹은 뭐 강압에 못 이겨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런 사정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은 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을 해도 그런 주장을 매우 의미 있게 참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징역 4년에서 뭐 7년 이 정도의 형량들이 지금 하급심 법원들에서 선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뭐 로맨스 스캠 이런 등등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고 출국을 하거나 그 조직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구타라든가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아예 그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폭력이 아닌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의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은 상당히 엄단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이제 64명의 그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우리 수사 당국으로서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범죄 단체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조직원들을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고 어떤 형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재량껏 또 참작을 해줄 만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일종의 어떤 양형 거래,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형사 체계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긴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상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예. 물론 특검법에서 최근에 예외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없으나 다만 검찰이 재량껏 구형을 할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범행 후의 사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재량껏 고려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사실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실제 피해자들인데요. 일단 64명이 수감됐는데 그렇다고 금전 등의 이런 사기 피해가 복구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범죄자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범죄 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된 이후가 대부분이고 실제 이번 사례와 같이 대부분 범죄 조직이 이 외국, 동남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 조직이 확보하고 있는 금전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거나 뭐 인출책 등으로 해서 검거된 국내 이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이 재산을 동원해서 피해자들과 일부, 그러니까 전체 피해금은 뭐 상당액인데 그 중에 일부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양형의 참작을 받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뭐 피해자분들은 아마 전 재산, 그러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피해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지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프린스 그룹 이 범죄 조직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 조직의 이 자산을 동결하고 실제 몰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지금 이 범죄 조직이 갖고 있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를 동결하고 이후에 피해 회복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뭐 잘 그 부분 수사까지 알려지지 않지만 아마 캄보디아 당국과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수사 공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에서 이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 개인의 책임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다면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의 제3국까지 가서 저런 범죄 행위에 가담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개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려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범죄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단체의 자금 세탁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후이원은행이라고 하는 현지 은행이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조간 보도를 보면은 이미 그 지역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도 범죄 단체의 대응이 한 발 빠르기 때문에 책임 재산을 동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UNHCR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5개월 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를 넘어서 그 인근 접경 국가들까지 그리고 한국, 중국까지 공조해서 사법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론화와 연대가 또 중요하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납치 고문을 캄보디아에서 당한 것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법의 잣대로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국내에서는 처벌이 그동안 솜방망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른바 마동석 팀으로 불리는 이 로맨스 스캠 팀에 대해서는 혐의가 징역이 3년에서 6년 정도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거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요. 상당수가 단순 수거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 통장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그런 것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만은 그조차도 대부분 실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수거책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법원이 잘 선고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로맨스 스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가담 정도가 이런 단순 수거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유인하거나 혹은 뭐 통장을 거래하도록 유인해서 대포 통장을 사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다음에 피해의 정도도 훨씬 중해요. 역시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은 어떤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열 하루 동안에 180여 원이 입금된 사례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아마 국민 감정상으로는 현재 하급심 법원들이 선고하고 있는 징역 4년 내지 7년 정도의 실형도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아마도 그러한 양형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매우 강한 형태의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요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까지 아마 참작이 일부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주류적으로는 좀 무거운 형들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 TF를 꾸려서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일대에 한국 경찰을 배치하는 이 코리안 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된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코리안 데스크라고 현재 직접 이 경찰을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TF 형태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조, 수사 공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 당국 또 박성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는 애초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이 파견 수사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코리안 데스크 형태의 설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TF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를 더 막기 위한 수사가 이제 캄보디아 당국과 충실히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캄보디아와 한국 측 경찰이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수사에 공조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팀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수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예상을 해왔었는데 지금 TF로 나온 것이 약간 후퇴했다라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와 같이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실제 현지 파견과 현지에서 실제 우리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였고 이제 그 인력이나 규모 또 실제 이 가능한 뭐 행위 범위
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예. 우리 당국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TF의 형체도 그냥 국내에서 우리 수사당국이 그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은 아닐 거고 이미 파견돼 있는 경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수사 인력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TF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큰 의미의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경찰끼리의 협조를 논의할 때 캄보디아 당국이 상당히 좀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듯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상대국 공권력에 대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뭐 캄보디아도 주권 국가로서 나름의 입장은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재산 피해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생명과 신체에도 지금 위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는 저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공권력을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집행해서 저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범죄를 위해서 자국 영토를 제공하다시피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사 공조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불발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왜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실패했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사 성과가 나야 될 겁니다. 정말로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나 혹은 범죄 단체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구출되어서 일단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어야 뭔가 정말 캄보디아 경찰과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어떤 TF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에 그치게 된다면 우리 경찰 공권력은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성과가 있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시아누쿠빌 현지에서도 전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범죄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대거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 웬치의 근거지가 이제 캄보디아를 점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의 구출이나 검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이나 우리 수사당국의 대응보다도 범죄 조직의 대처가 더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적인 조직이라는 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지금 캄보디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도 캄보디아와 이 우리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까지 나서서 이 직접 조치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그 범죄 조직으로서도 이런 상황까지를 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역시 그 근거지를 옮기는 거에 익숙한 것이고 꽤 오랫동안 이런 방식의 범죄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현지를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 행렬이 목격될 정도라고 하면 이제 그걸 추적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기민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이동하는 예. 자,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지금 입국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들의 신분이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64명 대부분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승 이후에 전세기, 국적기 내에서 바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자, 200명 정도의 호송팀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당 경찰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공항 현지에도 200명 정도의 경찰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앞으로 이들이 한 번에 또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지에 따라서도 관할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경찰서로 퍼져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속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 지금 구출된 국민들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 있는 질문도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각 관할 경찰로 분산돼서 조사를 할 텐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문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지금 수사 기록을 잘 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 기록을 빠르게 좀 번역을 해서 조사에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조사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아마 구속영장 자체는 거의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사람들을 그대로 만약에 석방하게 되면은 다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요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우리 형법상 이제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내지 본인이나 친족에 대한 신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싱 범죄 등 지금 이번 캄보디아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이 그렇게 대략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조건은 뭐냐면 그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 또 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 위해와 위력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일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송환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초기에 가담 동기나 경위가 실제 본인의 적극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게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가담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의 이득도 어느 정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을 노리고 계속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 강요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 중에는 실제 초기에도 속아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됐고 탈출을 하거나 이 저항을 시도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강요된 행위 위에서 어쩔 수 없는 범죄 가담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주장은 전체가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주장이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들이 애초에 출국했던 계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앞서 그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 영상을 잘 보면은 상자 같은 걸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죠. 아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압송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송환에 이르기까지 우려했던 바처럼 뭐 캄보디아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의 협조나 공조가 중요한데 이제 코리안 데스크 형태의 직접 상주 수사 인력 파견 문제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결국 이제 TF를 통해서 현지에서 단속하면 신속한 송환이나 이런 협력 체계 구축까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그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의 입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범죄 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고 범죄 조직을 따라서 제3국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내에서 다른 또 조직으로 은닉하거나 이런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있다면
이후 수사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당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실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범죄 조직들은 합법적 외관을 형성해서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려서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캄보디아 당국과의 또 관계 문제도 있을 것도 같아서 과연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적극적 협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정부가 충분히 이번 과정에서는 캄보디아 측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니 추가적인 조치, 추가적인 수사, 또 추가적인 어째 범죄 조직 단속과 우리 국민의 어떤 소환을 위한 절차에서 실효적으로 지금 TF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협조 방안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사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그 범죄 단지, 그러니까 웬치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이사를 가는 걸 보면 경찰이라든지 현지 고위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이제 양국이 협조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만약 이런 어떤 부패 의혹 같은 게 있다면 협조가 잘 될까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범죄 단기들은 속속들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네. 제3국으로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캄보디아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니까 풍선 효과로 뭐 인접한 베트남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가로 계속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국제 공조가 아니면은 이런 조직들을 소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민 이제 64명을 송환해온 뒤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저걸 저렇게 내세우면서까지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지금 국민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분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범죄 단체에 붙잡혀 있는 분들, 마지막 4번째가 지금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 MZ 세대 조직원들 중에서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5번째 유형은 논외로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놓고 보면 쉬운 것은 1, 2, 3, 4번 순서입니다. 예. 반대로 중요하고 급한 것은 4, 3, 2, 1번 순서죠. 그러면은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 온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수사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는 얻어낼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저렇게까지 내세우면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3국으로 이 풍선 효과에 의한 범죄 단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도 서둘러야 되고 해당 국가 영사관의 인력 또 경찰 협력관 이런 것들도 조속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범죄단체에 갇혀 있거나 행방불명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외교부가 포이백과 바벳 등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여행 경보를 격상했고 또 범죄단지가 밀집한 거로 알려져 있는 시아누크빌에는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을 조정을 했죠. 그런데도 계속 범죄 소굴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며칠 전부터 대학생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 범죄 조직의 심각성과 그리고 범죄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히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원을 모집하거나 또 캄보디아로의 출국을 권고하는 이 모집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다른 뭐 비즈니스 목적이라든가 출국하는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범죄 조직에 속아서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범죄 행위를 한 자들 중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출국 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항에서 단속을 통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대부분 정확하게 이게 범죄 행위인지 모르고 출국했다가 감금 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계속
하는 사람들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접근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예. 그 이면에 이제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그 범죄 조직이 국내에도 실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력을 모으는 형태의 범죄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이 체포돼서 소환된 64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뭐 1차적으로 이 어떻게 국내 조직과 연계돼 있는지 실제 얼마나 규모의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거나 통장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근본까지 추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몇몇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라든가 출국 그 권고를 하는 정도는 뭐 현재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범죄 조직이 국내의 조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실제 얼마나 규모의 사람들이 이 그 모집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가담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국내 수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조기현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그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만약 경찰이나 항공사 직원이 제지를 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라거나 혹은 이러저러한 논리를 들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인 설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 10대 한 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했는데 항공사 직원의 설득으로 결국 출국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설득하고 제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왜 소명을 못하겠습니까? 결국 현지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출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들려드리고 싶은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천만 관객을 여러 번 동원한 최동훈 감독이 2004년에 본인의 감독 데뷔작으로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의 대본을 감독이 직접 썼는데 수많은 사기꾼들을 인터뷰하면서 대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기꾼이 보석상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고가의 보석을 훔쳐요. 그러면서 본인이 독백을 하기를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상식보다 탐욕이 큰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우리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영화 장면을 우리나라 공익 광고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인데요. 외국으로부터 어떤 고수익을 제안받거나 혹은 그런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상식보다 탐욕이 큰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본인이 세상을 너무 잘 모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출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그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꿰어내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들을 보면 일단은 비행기표를 주기도 하면서 고급 숙소에 머물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도 벌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꿰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텔레그램 방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단속을 비웃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잡는다. 우리는 정상 영업 중이다. 여기에 계속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국해라 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지금 알다시피 지금 대대적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또 근거지를 인근 제3국이나 그 캄보디아 국내에서 또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 당국의 비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거나 계속적 범죄를 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다른 방식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이 범죄 조직이 소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인력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게 계속되면 결국에 범죄 조직은 지금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은닉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이제 양상이 좀 다른 것은 이전까지는 어떤 사건의 이 사건별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에 이 직접 가담한 이 말단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양상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 캄보디아 당국이 이 범죄 조직을 직접 가서 검거를 했고 소탕 작전에 나선 상황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범죄 조직 단체 자체에 대해서 이 초국가 범죄 조직을 지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범죄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하거나 하는 내용이 간다고 해도 실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로 예. 사실상 납치돼서 범죄 조직에 더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말을 믿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 상황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가담하게 되면 바로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미 안 상태에서 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중형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지해서 그런 이 유인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단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배후로 지목됐었던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룹의 수장인 천즈 회장이 중국 출신의 청년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입지의 인물입니까? 이제는 청년 사업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범죄단체 수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즈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런 범죄자로 지목이 되어서 이제는 제재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우리 언론사들이 가보니까 테헤란로에 사무실 실제로 두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출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르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고 하는 가장된 상호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의 뭐 레지던스, 또 콘도, 이런 것들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유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 이 천지 회장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그 범죄 수익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제재 이런 것들도 지금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 그룹을 정조준에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는데, 만약 우리 정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같이 좀 제재에 동참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정보 공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또 영국 외교부에서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지정하고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돼서 자산이 동결되고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그런 제도는 없어서 개별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외환관리법이라든가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해서 아마 이 킹스맨 부동산 그룹 같은 경우에 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보도된 거를 보면 이 외형만 갖추고 있지 실제 부동산 컨설팅 그룹의 어떤 정상적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동남아에 있는 이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 이 부동산 컨설팅 그룹들도 대부분 이 그룹의 이 불법적으로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을 이 본질적 영업으로 하고, 사실 외부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업을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영국 당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서 얻은 범죄 행위의 실체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범죄 혐의 사실이 있고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국내 유보되어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압수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앞서 두 분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양측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금 핵심이 이제 국내 중국인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일견 타당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났지만 그 배후엔 또 중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인가요? 일단 본질이 중국인 범죄라고 하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 자체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뭐 웬키라고 하는 지금 단어도 이제는 며칠간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는데, 거기 실제로 가보면은 중국어가 빼곡한 것이 이미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 단체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은 중국인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캄보디아나 기타 제3국에서 하는 것이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제3국을 배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국인 범죄는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중국인들의 그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 사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비자 입국을 지금 이렇게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위험성을 따로 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타고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을 했는데 출국할 때는 같이 안 나가고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셈인데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논의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문제의 본질을 중국인 범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혐중 정서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혐중 정서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민의 반중 감정은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을 해왔고, 서해에는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세우면서 우리 서해 영해나 영토를 노리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후견인적인 지위를 자처해왔고, 그러면서 하난역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 그 기업인들이나 국민들은 또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중 정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의 감정마저 잘못된 것으로 돌리면은 아마 국민적인 갈등만 더 심해지고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냉철하게 접근을 하되,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울러 고려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송건 원장님께서 반중 정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민주당은 중국 탓으로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혐중을 자극하는 게 사태 해결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이 이 범죄의 주범인 것 맞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범죄 조직이 꽤 상당히 뭐 중국 내지 또 동남아에 있는 거는 맞지만, 이걸 굳이 중국인 범죄로 규정하고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기존의 어떤 혐중 정서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관계에서 비판할 거 비판하는 문제. 그래서 국민 일반 정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는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안을 분명히 혐중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인 범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하는 것은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훈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고요. 그중에 만약에 일부 소수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중국인 최근에 어떤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중국인 범죄로 규정해 놓고 마치 중국 자체에 대한 이 전체 범죄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의도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범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을 막고 국민 피해를 같이 더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그 감정대로 존중돼야 됩니다만 중국은 우리의 가장 이웃한 국가고 경제적 교류도 최대 규모이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실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인 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중국 자체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건 외교적으로 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될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라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혐중으로 비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노련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게 외교적 문제로 만약에 번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는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론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논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조직적인 범죄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제3국으로 옮겨가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제3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풍선 효과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를 해서 피해를 막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붙잡혀 있으면 돌아오게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하는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서로 다른 나라들을 옮겨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올 텐데 아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나 또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좀 대승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이제 전 정부 시절에는 ODA 규모도 상당히 컸고 캄보디아와 협력이 상당히 잘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통계를 통해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국인의 납치, 감금, 고문 사태 이런 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적 궁금증으로 보면 이게 왜 그동안 방치가 됐을까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우리 검경 모두 외사 기능을 좀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외사국이 폐지되고 외사 관련 경찰 인력이 축소된 부분 지금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죠. 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이 됐고 인천지검,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일반 형사부를 겸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에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엄연히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의 그 부를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의 국제적인 수사 공조, 외사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검찰, 경찰 모두 외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데 검찰은 이제 아예 폐지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법적인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그런 외사 기능의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쟁으로 변질시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부터 파악하면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캄보디아 구금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고 작년에 또 공영방송 보도를 통해서 그 현지 잠입 취재까지 이루어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제 적절한 대응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해야죠.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실제 외사국 폐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제 범죄의 한국인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하면 외사국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폐지하고 실제 절대적 인력이 축소된 상황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송영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청 외사국을 복원해서 인력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담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어떤 공조 죄송합니다. 재개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국으로 송환된 64명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 나눠서 호송이 되면서 이제 곧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는요, 어쩌면은 나올 만한 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범죄 단체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는 행렬이 보도된 지도 벌써 며칠 됐습니다. 이 범죄 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것이 국내에 두고 있던 그 프린스 그룹 사무실에 출근하던 인력들도 추석 연휴 부근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정보 수집과 대응이 빠른 겁니까? 그러면은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에 지금 조속하게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 경찰 협력관들 증원하고 영사 인력 보강하고 그다음에 혹시 공관장이나 뭐 총영사 이런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있다면은 속히 임명하고 아그레망을 받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캄보디아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제가 앞서 뭐 공익 광고 같은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로 출국해서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간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도 강화를 하고 또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도 차단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우리 경찰력이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토양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 범죄 단체가 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저는 뭐 한 가지만 덧붙인다고 하면 이 범죄 조직의 실태와 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피싱 범죄가 최근에 뭐 리딩방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형태도 발전하지만 범죄의 근거지도 바뀌고 있고 그 대상 피해지가 우리 나라로 집중되고 있던 현실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면 그 범죄 조직이 진화하고 근거지를 캄보디아로 옮기고 범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확히 진단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이 현상의 심각성을 뭐 진작에 이제 확인했어야 됩니다. 이제 알고도 대응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 대처를 한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제3국으로 범죄 조직을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 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또 형태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고 우리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최근의 어떤 범죄 조직의 실태와 범죄 조직의 양상 그리고 우리 국민에 접촉하는 방식 등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와 소경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